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에 대한 이슈들 다룰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 잘 나눠보겠습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보버스도 국장, 하락장을 대비하는 해지 전략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급락 이후에 이틀간의 반등을 거쳤고요. 오늘은 하락세지만 그래도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좀 좋지 않았던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좀 부탁드리고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변동성이 있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해지 전략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일단 시장이 우리가 이제 연초부터 예상을 했던 바보다는 상당히 많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낸 데 이어서 네. 이제는 제로 금리마저 빠르게 종식을 시켰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즉 우리가 저가의 일본에서부터의 어떤 네. 저금리 자금을 대출을 해서 해외 시장이나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이 이제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내가 무이자로 대출을 무한정 받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자를 내라라고 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나만 이자를 내는 게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분명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글로벌 자산들이 매각이 진행되면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고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의 탄력이 높았던 IT 기업들이 상당한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월요일보다는 성공적으로 반등을 진행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 월요일날 낙폭을 아직 완전히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쉬움이 아직까지 남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이 하락장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하락장이라고 제가 언급하는 거는 조금 선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의 하락보다는 상승의 탄력이 이전보다 더 두드러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끝났다라고 한다는 거는 시장에 유동하는 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앞으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가 100억짜리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고작 10만 원 들고 거래되는 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움직이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이죠.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단타를 치고 매매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시장이 반응하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시장의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잡는다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은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체감을 하셔야 돼요. 네네.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요 경제 지표들이 상당 부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 관련된 부분들일 고용이죠. 텐데 네. 자, 미국은 왜 실업률을 계속 강조를 할까요? 결국 미국의 GDP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부의 강력한 지출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되고 이걸로 기업이 뭔가 활동을 하고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약 17%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적네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지출은 상당히 적은 편인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더 큰 부담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가계 소비입니다. 가계 소비는 통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을 때는 70%까지도 상승하지만 뭐 최근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약 67.7%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경제의 3분의 2는 사실상 가계 소비로 이루어지는데 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경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치킨을 시켜 먹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집 소득이 줄겠죠. 그쵸? 치킨집 소득이 줄면은 치킨집에서도 장사를 하려고 닭을 사는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맞죠. 또 마찬가지로 치킨집도 다른데 치킨집에서 시켜 먹기가 부담스러워질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소득이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계속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데 네.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경기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실업률을 해소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목표는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을 잡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실업률이 잡혔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되어 있는가 이걸 항상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취업은 다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아요. 연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원래 3천만 원 받던 사람이 6천만 원으로 연봉이 올랐다고 칩시다. 자, 물가가 2배가 됐네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죠. 똑같죠.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실업을 조장함으로써 기업의 우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풀고 융통하는 형성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는 이 자금이 너무 커졌을 때는 버블을 잡겠다라는 식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의 금리 인상은 어떤 거냐?
우리가 2020년도부터 해서 팬데믹 때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다 풀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 부채 대비 7%가 전체 GDP 대비 7%가 정부 부채 수준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즉 앞으로 이 지수가 떨어지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금리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타파를 해줘야 되는데 네. 문제는 지금 금리가 올라간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자금을 연준이 빠르게 회수를 함으로써 네.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폭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네네.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은 IT 버블 때문에 금리를 다시 높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즉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가 언론에서는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네. 미국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아픈 상황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제롬 파월 의장에서도 발언이 계속 슬금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는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시장에서는 반짝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거래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의 거래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CNN에서 이제 매번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이 피어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네. 피어 그리드 인덱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주로 이제 거래 가격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증시의 유동성들 그리고 실제 시장이 반응하는 변동성에 대한 어떤 민감도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단계는 어느 단계냐? 익스트림 프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공포스러운 공포다. 장세다라는 표현인데 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투자도 해볼 만하고 조금 자금을 좀 안정화시킬 만도 하다라는 중립 상태가 됐습니다. 네. 1년 전 어땠을까요? 그레디 탐욕스러운 상태.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8월 그러니까 2차 전지 붐이 한번 일어났다가 조정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네네.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200만 원 갑니다. 이렇게 강성으로 주장하셨던 분들의 근거는 뭐였냐면은 올해 금리 인하를 3월부터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금리 인하가 때문에 빠를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네. 나왔던 거죠. 즉 지금의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빨리 잡는다라고 접근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세가 오히려 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네. 마냥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가지고 주가가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건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여전히 공포심이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이 급락 이후 다시 폭등의 움직임을 보였었어요. 네. 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바로 월요일 날 이제 어마어마한 하락장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칼날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다 대탈출을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 너무도 많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 원인은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이 변동성을 활용해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자산의 배분을 포지션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주식의 매매 전략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이 갈라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8.7% 후퇴를 했는데 오히려 다음 날에는 3.3%까지 상승을 했다는 점. 네. 물론 장중에는 고점이 5.6%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충격을 조금 흡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가 후퇴를 했죠. 그런데 네. 재밌는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반등세가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인다. 조금 더 코스닥이 좀 우호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거예요. 지금 최근에 미국도 IT 버블론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러셀 지수 쪽으로 매수는 계속 물리고 있다라고 해요. 즉 쪽이요. 우리가 네.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오히려 시장의 탄력을 폭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소형 강소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목적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좀 많이 몰렸는데 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이미 많은 주체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당일날 이제 매도 물량이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지분이 30%까지 떨어지고 그런 일이 그러진 있었습니까? 않죠. 역사적으로 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것과 대비를 하는 것 이것의 두 가지 전략에 따라서 매매가 달라지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소기업 중심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니케이 25인데 네.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NK 트레이드가 청산됐습니다. 금요일날 얘기가 나오자마자 월요일날 13%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 날 상승을 무려 10%가 넘게 상승을 했죠. 자, 이거는 올랐네요. 어떤 의미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끝났으면은 해외에 있던 자산이 매각되고 그 돈들이 다시 일본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선 당연히 이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일본의 엔화도 금리 인상을 계속 연속으로 강세로 하겠다라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저금리 상황을 타파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엔화 가치를 되찾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서 엔화를 막 연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는 거의 쉽지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뭐 월가도 그렇고 네. 일본의 증권가들의 전문가들의 발언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축소가 될 텐데 차이 자체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더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굉장히 예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환차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왜 굳이 한국 주식장까지 와서 한국에 있는 자잘자잘한 기업들까지도 매수를 하려고 할까요? 네네. 뭐 물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걸로 뭐 작전질 하려고 그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접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간의 어떤 환율의 격차를 충분히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5%를 먹을 수 있다. 근데 환전을 해서 만약에 미국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라면 당연히 이때가 기회라고 판단을 하겠죠. 이때가 기회다. 자, 근데 이제 네. 문제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금리 인하를 미국만큼 더 과감하게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조금 제약적일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지금 현재 건설사들이 PF 대출 부담을 그 PF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이 50bp를 내렸다고 해서 한국이 바로 50bp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오히려 없죠. 그런 문제가 네. 생겼다가는 미국이 환율 조작 의식국이다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네. 조작하는 그럴 수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오히려 일본은 제 금리만 가만히 유지를 해준다 하더라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어요. 즉 네. 다른 나라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엔화 강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일본 시장으로 이렇게 자금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다?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회귀 현상이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미국과 마찬가지로 5%에 가까운 수준의 4.5% 이상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바로 이 유럽을 또 보셔야 되는데 네. 유럽의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늘 제가 여기서는 좀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스톡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월요일 날 4.2% 정도 빠졌다가, 후퇴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다음날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0.29%밖에 반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스톡스 600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계속요? 즉 네. 충격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회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시장은 결국은 유럽의 전통적인 금융 강국들의 입장이다라는 부분을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자산 배분은 우리가 과거 신흥국의 탄력성을 믿고 접근하기보다는 아직은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증시의 규모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직 아직은 이머징 시장에 그렇죠. 해당될 수밖에 네. 없습니다.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일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저도 일본을 그렇게 썩 문화적으로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본 증시가 한국 증시의 배가 됩니다. 배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시장에서의 자본의 논리는 조금 더 큰 시장 그리고 조금 더 거래가 많은 시장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략은 어떻게 되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부터는 이 전략을 좀 잘 기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의 투자는 네. 과연 투자인가 매매인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와 매매. 자,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는 건 자금을 집어넣어서 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성과 그리고 향후 경제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업의 어떤 어려움을 타파하는 과정도 내가 흡수할 것인가? 그러면 이 충격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의 관점에서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기술적 저점이 나왔었죠. 그렇죠. 이럴 때 과감하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는 매매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구분하지 않고 접근을 하세요. 어차피 그렇죠. 나중에 잘 될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주식 거래를 해보셨던 분이나 혹은 이제 금융 공부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리먼 사태가 터지고 있었고 이미 PF가 터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사람들은 지금도 주식은 사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을 봤을 때 지금이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건지 매매의 관점으로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도 주식 사라. 결국 10년 뒤에 올랐지 않느냐.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전업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하루 수익을 벌지 못한다면은 이게 매년 그리고 1년, 2년 동안 겨우 주가가 회복을 할까 말까 했던 순간이라면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즉,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이 계좌 분리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자산, 내가 주가가 뭐 30%, 40%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5년 뒤, 7년 뒤를 보기 위해서 꾸준히 매입할 자산이라면은 장기 계좌를 구분을 반드시 해놓으셔야지 이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같고요. 네. 자, 더불어서 최근에 뭐 이런 명언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곧버스도 국장이다. 뭐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지난 이제 한 달 동안에서 가장 매매 손실이 많이 났던 것과 매매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것 두 가지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거는 곧버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매매 손실이 많이 났던 것도 인버스가 맞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곧버스나 인버스로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매매의 관점에서 시장의 하락에 어떻게 당장의 단기적인 대응을 할 때는 인버스나 곧버스가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금리 인하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운용할 수 있는 해지 전략이 필요한데 뭐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되면은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은행에서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7%짜리 특판을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7%짜리 예금 금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불가능하겠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장기 국채물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채 수익률 차트를 제가 좀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4월 중순에 4월 말경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4.6%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달성했던 원인은 6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9월에는 금리 인하 2번 이상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했던 건데 그 전 버전 조금 가볼까요? 조금만 더 뒤로 여기 보면 2023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국채 수익률이 무려 4.9%까지도 갔었습니다. 거의 5%에 도달했었는데 자, 이때가 여러분 다 기억했던 올해 벌써 금리 인하 할 거라고 한참 노래 부르던 시즌이 바로 이때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올라가는 것. 즉 금리 인하할 때는 인하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떨어지다가 이제 뭐 또 다시 이제 또 뭐 금리 인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한다 혹은 동결된다 하면은 또 주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품들이 해외는 많이 있냐? 많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미국은 이제 ETF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뭐 TLT 아니면 뭐 UBT 이런 어떤 이제 미국의 채권 상품과 연동돼서 운영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2018년도 1월부터 해서 11월부터 해서 2020년 3월까지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하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100짜리가 160불까지 올라갑니다. 2.25% 인하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수익률이 무조건 어떤 얼마 정도의 포인트가 내려갔을 때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다양한 해지 전략들을 운용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히려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면은 포트폴리오 대변경기가 가능한데 우리가 주식만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시장을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금도 필요한 법이고 보험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방안으로서 매매를 하시는 거지 뭐 어떤 이런 상품들을 100% 투자하십시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분산 그리고 위기에 대응하실 수 있는 자산을 전략적으로 구비하자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와 매매를 좀 구분하시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종목인지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이제 수익을 위한 그런 전략인지를 좀 구분을 하시면서 해지 상품도 운영을 하시고요. 계좌를 분리해서 하는 그런 조금은 세부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네요.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코노미 클럽 시간에서는 이 하락장일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